자, 오늘은 이 빌 형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 세상을 이 빌 형님이 빌 열심히 스크류바처럼 꽈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형님 요즘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쿠팡이 손정이 말고도 빌 게이츠까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이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손정희와 빌 게이츠의 커넥션이 오고 갔다 쿠팡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니 미쳤다고 괜히 투자하겠습니까? 학구방 회사에. 이미 계획된 회사이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빌 형님의 혈통 역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절대 아니에요.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 법안의 창시자의 증손자가 바로 빌 형님인데 컴퓨터를 광적으로 집착했던 사업가이기도 했죠.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먼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록펠러 할아버지 때부터 IBM을 통해서 과감히 추진했던 계획이 사업이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 형님의 컴퓨터 사업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록펠러의 의지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빌 형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커버그 동생이나 빌 형님 모두 실제로 IBM의 커미션을 받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빌 형님이 컴퓨터만 너무 해서 지겨운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갑자기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박애주의자 자선가로 변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학학위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는 풀배짱 플레이로 의학 전문성 학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염병과 봉쇄 정책 대안의 최고의 권위자적인 관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반인이 이런 짓거리 했다가는 바로 무면허 의사로 철컹철컹입니다. 근데 왜 빌 형님은 가능하느냐? 보세요. 가비와 WH에 가장 많은 투자와 후원을 물쓰듯 뿌려댔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 형님입니다. 이 돈이 있는데 전문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집주인이 까라면 까야지. 자, 여기에 끝이 아니라 빌 형님은 이제 농장주로 변신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놈 새끼는 도대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도대체 몇 번 직업을 갈아치우고 변신을 하는 거야? 미국에서 가장 큰 농지 소유자 우리의 빌 형님이죠. LH 직원들이 이 빌 형님을 따라해서 농지 비스무리한 편법으로 땅을 매입해서 장난치다가 곤욕을 겪기도 했던, 그러나 무조건 빌 형님은 그 어떤 개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건 만약에 말인데요. 지구의 땅을 몽땅 빌 형님이 사들인다고 해도 인류를 위한 박애주의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라면 아무도 간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개겼다가는 그 즉시 우리의 빌 형님의 돈줄이 끊겨져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들인 농지의 실제 구매자도 사실상 빌 형님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게이츠 재단이 소유한 워터 앤드 파워의 자회사인 소일랜드 코퍼레이션이죠. 소일랜드 코퍼레이션 아주 생소한 기업이죠. 바로 가루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일랜드는 비령님이 아주 베리베리 기무찌적으로 아끼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바로 비령님이 이 소일랜드 기업을 통해서 대량의 농지를 구매할 수 있게 우회적으로 구매 루트를 열어줬고 소일랜드라는 가루식품을 그 덕에 안정적으로 또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까지 지원을 해줬던 그러한 아주 아끼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소일랜드 코퍼레이션의 대표는 유대인이고요. 이름은 롬 라인의 하트입니다. 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또한 투자했던 투자 금융기업들 역시도 안드레센 호로위츠와 레러 벤처스, 인덱스 벤처스라는 아주 명망 있는 유대 혈통의 투자 금융기업가들이 이 빌 형님의 뒤에서 자금을 물뿌리듯 뿌려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일랜드에 투자했던 이 금융기업들은 네스케이프의 모회사이자 대표적인 유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버라이즌의 자회사를 설립했던 자들이 지금 모두 이 투자금융의 대표이사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돈의 흐름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식품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지 또한 새로운 먹거리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들은 안 처먹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들은 안 처먹어요. 그리고 유대 기업들이 가루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자꾸 권장하는 그 이유, 소일랜드 식품 자체가 GMO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GMO 가루식품도 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수요 물량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코딱지 많은 수확량으로 언제 길러서 언제 제조해서 언제 팔겠습니까? GMO 물량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간편한 가루식품을 일단 바쁜 일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유전자 식품을 생활 속에 침투시킬 수 있는 매우 스파이적인 식품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소일렌트 식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GMO든 덩어리 식품이든 가루 식품이든 몸에 좋든 안 좋든 뭐 일단 다 집어치우고,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이 미친 새끼들이 인육을 처먹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최근 소세지를 만든 회사가 바이트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연예인 생체 조직을 섞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인육을 처먹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개 역겨운 이 상상만으로도 역겨운 거고, 인육을 처먹인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이 또라이 새끼들이야. 아시다시피 빌 형님은 그동안 미래 먹거리 대안을 외치면서 이미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자마자 녹색혁명이라는 의제의 명분을 이용하면서 몬산토라 불리우는 화학 변종 농업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몬산토는 코카콜라 느님의 인공 감미료, 그러니까 사카린을 납품하는 화학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군용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미국에 공급하기 시작해서 독극물을 제조했고, 이후 농업회사로 이미지 변신을 감행했던 양아치입니다. 또한 빌 형님은 식품 이외에도 어머니의 젖가슴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자신이 몰두하는 소일렌트 식품 말고 티리밀크, 그러니까 젖가슴이라 불리우는 모유 분유 개발에도 광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쪽쪽 빠는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인공젖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년 안에 인간의 모유 상피 세포를 배양해서 모유를 생산해 낼 것이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인간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뭐 거의 나폴레옹급이다, 이 명언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빌 형님은 배양육의 최초 승인 국가인 싱가포르의 터틀트리 컴퍼니와 미국의 바이오밀크의 이 엄마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합작 투자하고 있습니다. 빌 형님이 투자하고 있는 이 티리밀크 역시도 배양육과 똑같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유전세포를 증식 분화시키고 모유를 생산하게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눈물나게 모유맛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제 형님이 만드신 우유 드시고 이제 과거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공 모유가 진짜 모유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말이죠. 예? 아니, 면역 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모유 수유를 먹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식품 안전 테스트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 형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통 판매가 되겠느냐? 뭐 그거 저들에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뭐 그까이 거 대충 기준치 만들고 대충 WHO나 식약처에 먹어서 응원하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님의 직업에 투철한 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님의 직업을 보자면 하나, 둘, 셋, 한 27,300개 정도 돼요. 어쨌든 형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펜타곤과 손을 잡고요, 이 수백만 마리 항생제 모기를 야생으로 방출시키는 그러한 또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미튜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이야기다 보니 잘못하면 이 채널이 다구리 당할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제 아가리를 여물도록 하겠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벌은 멸종 위기고 벌 다음으로 유일하게 식물의 수정을 도와주는 곤충이 바로 모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기마저 씨가 마르게 되면 농가의 식량 생산 역시도 씨가 마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식량난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과연 어떤 식품이 인기를 끌겠습니까? 당연히도 배양푸드, 즉 화이트 바이오 식품이 자연스럽게 먹거리 식품으로 급부상하게 되겠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형님은 식량은 일단 기본이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일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형님 몇 가지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미친 거야. 자기가 뭐 손오공이야 뭐야. 아니면 혹시 형님 복제되고 있어요? 막 형님 계속 복제돼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막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노세한 형님 혼자서
이러한 많은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자, 아무튼 형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연구 중 하나가 성층권 조절교란 실험인 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형님? 이 실험이 뭐냐면요. 고고도 높이 올라가는 풍선을 이용해서 탄산칼슘을 대기중에 뿌려가지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뭐 그러한 실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 그늘막을 만드는 실험인데, 이게 다행인 것은 대기 중에 뿌려지는 탄산칼슘은 분필의 주 재료로 쓰이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는 그다지 해롭지는 않는데 식물 성장 역시에 도움을 주는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탄산 칼슘만 썼을 때 뭐 이야기지, 또 뭘 또 조용히 쳐 넣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늘에 저따위 가루를 뿌리려면 최소한 사람들에게 화학 첨가 성분은 명확히 알려주고 뿌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응? 인공가온처럼 숨기면서 뿌리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제 메일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저렇게 기구를 통해서 풍선을 통해서 올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아니고요, 탄산칼슘을 하늘에 뿌리기 위해서 올려보내는 벌룸입니다. 그러니까 풍선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거 인공위성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이상한 영상 보내고 사진 보내고 인공위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거 고고도 풍선입니다. 탄산칼슘 뿌리기 위한.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사용을 한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햇빛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식량을 생산해내는 광합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물들은 햇볕으로부터 질 좋은 그 뭡니까? 비타민 D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햇빛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차단시켜 버린다면 식물의 발육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인간의 면역 기능 역할에도 문제가 발발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이 비타민 D라는 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면역력과 식물의 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방치를 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뜨끈뜨끈 올라가게 되고, 뭐가 닭이고 뭐가 알인지 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명분으로 지구의 햇볕을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인류와 기후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까?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어떤 장난을 치느냐에 따라서 뭐 나오는 결과겠지만, 자, 문제는 태양빛마저 저들이 이제 독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밖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미튜브님 때문에 이제 제 아가리를 싸 여물도록 하겠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자료들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리키신저 큰형님, 이 형님이 과거에 그랬죠. 코로나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아가리를 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명 실리콘밸리 IT 재벌들이 이 키신저 큰 대부 형님의 말처럼 코로나라는 공포심으로 사람들이 눈이 둔감해진 이 대중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눈치조차 보지도 않고 대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의 그냥 쥐락펴락 하면서 입맛대로 아주 지랄들을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코로나 이후 그 어젠다 1021이나 어젠다 2030에서 씹으렸던 것처럼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라는 대중 공포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주둔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메가시티와 스마트시티에 서서히 의존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질병과 기상이변으로 더 안전한 세상, 더 안전한 도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바로 스마트시티를 서서히 조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고립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한정되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복지가 자연스럽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필요하고 일자리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매겨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취지죠. 최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짓거리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미 테슬라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체 노동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래 노동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달콤한 말을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구라쟁이가 말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일할 것도 없거니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게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일론 동생은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아주 달콤한 말을 섞어서 조용히 뿌리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노동의 선택, 이것은 즉 인간의 노동력 가치가 타락을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앞으로의 미래는 더 이상 많은 인류도 필요 없고 또한 많은 노동력도 전혀 필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인류 감소는 따지고 보면 저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소가 됩니다. 왜냐면 쥐가 너무 많은 이 객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쥐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것처럼 인류 역시도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인류를 감소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저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바로 스마트 시티 안에 이제 가둬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 안에 갇혀서 의존적인 대중 성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저들이 독점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돈과 식량, 노동력.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독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알 겁니다. 자신들도 인류 스스로가 자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눈치를 채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현상을 계기로 IT 재벌 기업들과 각국의 정부는 이제 새로운 사회 지침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완벽히 모든 생존 인프라를 전적으로 국가와 이런 재벌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재벌들, IT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야 된다. 이제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된다. 이딴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자면 자기들이 독점을 했고 또한 독점한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은 계속 토수해 주겠다. 뭐 이딴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인구 감소는 의도대로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주거 환경이 점점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낡은 주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가치 붕괴 현상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환골탈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의 화랑이 아마도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최상층에 부응해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제가 감히 내려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조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저 사람들 뭘 이야기 꺼내겠습니까? 우리 빌 형님과 이러한 유명한 IT 거부들이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펴겠습니까? 바로 스마트 클린 사회의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을 저들이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막 사람들 사이에서 풀어대고 사람들이 자유적이고 돌발적인, 그러니까 모든 미치니까 또라이지 또한 개인정보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더 면밀하게 이제 인류 사회에 새로운 규제와 제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구는 점차 서서히 줄어가고 있고 이 줄어가는 인구를 스마트 시티 안에 가둬놓는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다 가둬놓듯이 스마트 시티 안에 다 가둬놓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당연히 인류를 통제하는 일 역시도 어렵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지금 중국만 보세요. 중국이 벌써 태낭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서 공안들 막 세워놓고 이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도 풀어대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개인정보 특별열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제 의심 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들이 테러와 범죄라는 목적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미튜브에서 보듯이 막 매우 자극적이고 막 단두대가 막 대롱대롱하고 막 사람 모가지가 떠렁떠렁하고 막 경찰이 막 개머리판으로 사람 패고 막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전부 총으로 쏴버릴 거야 뭐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무슨 텔레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게 저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뭐 스마트폰 쓰는데 막 공포감 느껴지고 막 두려움 느껴지고 막 이거 쓰면은 내 모가지가 대롱대롱 잘릴 거야. 이거 쓰면 내 눈알이 튀어나올 거야.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와 버무려지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을 아주 위험하고 막 전염병, 밖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막 그 기후위기가 막 흔들흔들 지구가 막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 자, 이 와중에 안전한 대피소, 자, 스마트 시티로 들어와. 우리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놓을게. 들어오든 말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니들이 좋아서 대피소에 들어온 거지. 우리가 강제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뭐 거의 이러한 시츄에이션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메타버스, 스마트 시티, 무인 자동차 뭐 이딴 거 사람들이 전혀 통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주 편리함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들의 품 안에서 달콤한 독약을 삼키고 있다. 뭐 이러한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씹고 뜯고 맛보면서 천천히 되새김질을 해보죠. 여러분들이나 주위의 지인들 혹시 독자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의식주 기반 자체를 은행의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옳거니 바로 그것입니다. 눈치를 채셨죠? 이 도둑놈의 새끼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소유해야만 하는 땅, 집, 농지 같은 이러한 실물 가치를 평범한 사람들이 사들일 수 없도록 계획적으로 만들었고요. 대신 저들이 던져주는 찌끄러기 정도 소량의 종이 화폐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허덕이는 그 정도의 화폐만을 사람들에게 쥐어주면서 의식주 자체를 스스로 독립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 금융권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아무 가치 없는 종이화폐,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씩 던져주던 저 종이화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지어주었던 저 종이화폐를 쓰레기 금융 사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또 빼앗아가고 의지하게 만들고, 응? 이렇게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을 때 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후변화, 코로나 이러한 공포정치를 앞세워가지고 먹거리 위기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아니 언제부터 니들이 우리 먹거리를 책임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온 걸 먹었고 그게 우린 참 좋았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음식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먹거리를 계속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각국의 스마트 시티,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없이 조성이 되고 있죠. IT 대기업들도 하나같이 사물 인터넷을 외치면서 스마트 시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구의 통제 없이 주거하는 내 집이라는 보금자리마저 저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저들이 만든 의식주의 의존도를 깨어나지 못하고 그 던져주는 조그마한 쌈짓도 먹고 살겠다라고 막 연병 떨고 있다면 또다시 저들이 만든 덫에 의존하는 행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들이 만든 완전한 사육과 통제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꼴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에 길들여지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완전히 저들의 덫에 묶여버린 것이죠. 자, 물론 길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의식주가 독점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세상이 점점 자본 독점 사회주의라는 매우 변태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 의식주 독점과 이 자본 독점,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금 생각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